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한국 경제의 민간 부채 문제입니다. 서울경제 기사를 바탕으로 할 거고요. 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 가계부채, 이게 왜 좀 위험 신호인지 그 핵심을 같이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사가 주목하는 건 사실 정부 부채 그 자체보다는요, 가계랑 기업, 이걸 합친 민간 부채 규모입니다. 아, 민간 부채 전체군요. 네, 이게 국내 총생산 GDP의 2배를 넘어섰다는 건데, 이건 과거 일본 버블 붕괴 직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요,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GDP의 2배라 정말 큰데요. 그럼 그 민간 부채 중에서도 특히 가계부채, 이 수치가 정말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90.3%라고 하니까 와, 이게 조사 대상 38개국 중에 캐나다 다음 2위래요. 네, 맞아요. 거의 뭐 최상위권이죠. 미국이 한 68%, 일본이 61.8% 정도인데 비교해보면 월등히 높잖아요. 90%면 진짜 엄청난 부담일 텐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 위험 신호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부채 수준이 높으면요.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가계 입장에서는 소득에서 원금이란 이자 갚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요. 아, 쓸 돈이 줄어드는 거군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게 되고요. 그럼 이게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빚 부담 크면 아무래도 신규 투자나 고용, 특히 R&D 같은 미래를 위한 준비에 좀 소극적이 될 수 있거든요. 연구 개발 같은 거요? 네, 결국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소비랑 투자가 다 위축되는 거네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특히 금리가 오를 때 더 위험해진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980년대 일본이 저금리 때 빚내서 막 투자했다가 90년대에 금리가 6%까지 오르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고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 이런 사례도 들더라고요. 네, 그게 대표적인 사례죠. 원광대 최남진 교수님 지적도 있던데 한국도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서 금리 오르면 바로 이자 부담이 확 커지는 구조라고요. 이게 핵심적인 불안 요소인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금리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에도 상당한 제약을 줍니다. 아, 정책 결정도 어려워지는군요. 네, 경기를 좀 살리려고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가뜩이나 많은 부채가 더 늘어날까 봐 좀 망설이게 되고요. 반대로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금리를 올려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처럼요. 그때는 또 가계랑 기업의 이자 부담이 폭증하고 혹시 대출 부실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뭐랄까 정책 결정의 폭이 상당히 좁아지는 셈이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금리 말고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게 이 막대한 부채가 유독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다는 점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도 심각하죠. 기사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민간 부채의 거의 절반, 49.2%면 거의 반인데 이게 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고 합니다. 1932조 원. 와, 금액도 엄청나죠. 네.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집중 현상은 이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생산성 문제인데요. 생산성이요? 네, 부동산 부문은 사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으로 평가받거든요. 근데 자금이 이쪽으로만 너무 과도하게 몰리면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돈이 좀 더 생산적인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질 수 있고 이게 심해지면 경제 전체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실제로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그 배경 중 하나로 바로 이 부동산 집중 문제를 지적합니다. 내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추정치가 1.98%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2%가 안 되는 겁니다. 이야, 1%대라니.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최상위권의 가계부채, 그리고 과거 일본 수준에 근접한 민간 부채 부담을 안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채가 소비와 투자를 억누르고 특히 금리가 올라갈 때는 경제를 더 취약하게 만들고
또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는 장기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사 말미에 연세대 김정식 명예교수님도 강조하신 것처럼 이제는 부채 증가 속도를 좀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금을 좀 더 생산성 높은 기업 부문으로 흘러가게 유도하는 정책이 중요해지는 거죠. 아, 돈의 물꼬를 좀 트는 거군요. 네. 결국 이 부채 문제의 연착륙, 그러니까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부채 수준을 서서히 안정시키는 방안, 이걸 찾는 게 시급한 과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 부채 문제의 어떤 거시경제적인 측면, 또 위험 요인들을 주로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이렇게 막대한 부채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이 숫자가 우리 개개인의 삶, 그리고 사회 전체 분위기에는 과연 어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나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